늘, 항상,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일스유 소속 강사 김순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이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밀리던 이 배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배가 너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여객선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배 안에 탔던 승객들은 한 사람도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배를 살펴보게 되니까 배 안에 몇 개월치의 양식과 씨앗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내린 이 많은 승객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땅을 파는 일이었어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 언제 구조될지 모르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던 중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던 중에 어느 날 아주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니까 그 상자 속에는 보물이, 각종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씨앗 심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을 팠어요. 어떤 목적으로? 보물 상자를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땅을 팠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보물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식량은 떨어졌어요. 여전히 구조되지 않았어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의 결과가 나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칩니다. 습관에 관한 명언 중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은 우리의 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우리의 순자산은 나의 경제 습관이 쌓인 결과이며, 또 우리의 몸무게는 어때요? 평소에 나의 식습관이 쌓인 그런 결과이고요. 우리의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우리 방 안의 잡동사니는 나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도 이끌 수 있고요, 더 나쁜 방향으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나에게 많이 만들어서 그 습관을 행하게 되면은 나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습관이 있어요. 우리 조부모님들께도 습관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습관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저에게도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은 뭐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을 막 릴렉스 하는데 한 30분 정도를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서 물을 먹을 때 냉장고에 있는 물이 아니라 아주 더운 여름에도 정수가 된 물, 그냥 체온하고 비슷한, 실온하고 비슷한 그런 물을 마시는 좋은 습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잠자기 전에도 그렇게 정수된 물, 저희는 냉장고 안에 아예 물이, 차가운 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슈퍼에서 파는 맛있는 음료수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집에 비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기 자체도 정수만 나오는 것이지 냉수, 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됐던 건 아니고, 이 차가운 물이 우리 몸에 좋지 않고 간에 무리를 준다라는 어떤 상식적인 의학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바꿔 나가다 보니 지금은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물보다는 그냥 실온에 있는 이런 물들을 마셨을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습관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봐요. 불을 꺼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런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이 한 번이었을 때, 두 번이었을 때는 이게 결과로서 내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나쁜 습관으로 저에게 오더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 습관은 반복적으로 내가 일상 중에서 행하는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습관의 속성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적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손톱을 물어뜯는 것이 손톱을 물어뜯는 것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불안이 커지거나 나의 어떤 행동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처음엔 손가락만 물어뜯었던 것들이 막 발가락까지 물어뜯고요. 머리도 막 돌리고 머리를 뽑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습관들은 누적적으로 그게 누적이 되었을 때 아주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습관일 경우는 좋은 경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좋은 습관이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제 운동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미래에 나의 몸이 건강한 나의 몸, 또 매력적인 나의 몸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아주 멋진 뭐 배우의 이상형의 어떤 그런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 놓는다라든지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내가 운동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미래에 나의 그 멋진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늦은 시간에 먹는다라든지 이런 습관이 있어. 그럼 어때요? 머지않은 미래에 굉장히 뚱뚱하고 무기력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번에는 인생의 변화는 습관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는 왜 변화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변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로또처럼 한순간에 무언가가 탁 와서 내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고 일어났더니 예전에 어렸을 때 나를 버렸던 엄마가 나를 찾아왔는데 굉장한 부자인 엄마가 그래서 내가 인생 역전이 되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좋은 습관이 축적되어서 인생의 변화는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좋은 습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관리해 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이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영유아 시기에 정말 잘 이렇게 습관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영유아 시기에만 이 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이 좋은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생활 습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누워있는 시기에는 우리가 기본생활 습관에 대해서 고민하나요? 그렇지 않죠? 누워있는 시기에는 아이에게 무엇만 해주면 돼요? 건강한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안정애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서적으로 아이가 부모와 정서적인 상호교류를 잘 해냄으로 인해서 내적 작동 모델이 튼튼하게 쌓이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딱 걷는 시기가 와요.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앉아서 보는 세상과 아이가 서서 보는 세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자율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성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안 돼. 싫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때부터 엄마와 전쟁이 아닌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생활 습관에 있어서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생활 습관은 우리 아이가 완벽한 아이가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자율성을 가진 아이가 독립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완벽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생활 습관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처음 하는 일들은 굉장히 서툴러요. 그렇죠? 우리의 어린 시절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도 처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툴러요. 근데 알고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밥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하는데 이 밥이 추가 돌아가면서 밥은 다 익었다는 신호가 왔는데 언제 불을 꺼야 되는지 또는 이게 뚜껑을 언제 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압력밥솥을 새까맣게 태워 먹기도 하고 밥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식은 죽 먹기죠. 한 5분 정도 추가 흔들린 다음에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뭐 문을 여니까 탁 아주 맛있는 밥이 15분에서 20분이면 밥이 완성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이 기본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생활 습관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엔 반드시 자야 돼.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이상적이죠. 그쵸? 그리고 꼭꼭 씹어서 골고루 잘 먹어야 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꾸준히 이게 습관으로 정착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내적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생활 습관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식습관, 그리고 이제 수면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의 기본 습관 형성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좋은 모델링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심에는 항상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그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배려해야 되고요. 눈높이에 맞는 배려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흥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본 생활 습관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은 어때요? 쉽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생활 습관을 할 때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배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편리성과 흥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3세 정도, 그쵸? 한 18개월, 19개월 정도 되면 말귀도 좀 알아듣고, 뭐, 요런 시기예요. 그쵸? 자율성도 생기고, 이런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때 아이들은 신발을 아무리 바로 놔줘도 어때요? 요렇게 신잖아요. 아무리 바로 놔줘도 신을 때 보면 요렇게 신어요. 아직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신발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신었을 때의 감각도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잘 느끼질 못한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어른의 입장에선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신발 모양에 맞는 이런 스티커를 붙여준다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때요? 신을 때 아이가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발로 쓰기도 어렵고 몸의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발장 옆에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를 마련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발을 올려놓고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준다라든지 하는 게 어른 입장에서는 배려가 되겠고, 아이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손을 씻고 이런 기본적인 이 청결에 관한 습관들을 잘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화장실에서도 아이의 키에 또는 눈높이에 맞는 이 디딤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손쉽게 혼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뭐 배변 습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밥 먹기에 있어서 9개월 정도만 돼도 어때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유식이든 밥을 떠먹이면 아이가 어때요? 숟가락을 막 낚아채고, 뭐 밥그릇을 낚아채고 하다 보면 막 전쟁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자율성이 생기는 시기예요. 뭐든지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기다려주는 거, 육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인내하는 거, 기다려주는 건데, 밥 먹기에 있어서 처음부터 어른처럼 깔끔하게 깨끗하게 골고루 꼭꼭 씹어서 잘 먹을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아이에게도 수저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뭐 좀 미숙하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부모님이 좀 도와서 너무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와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제 밥 먹기에 있어서 이 도구가 우리 아이 발달 단계에 맞는지를 살펴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뭐 치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자극이 없으라고 주시는 그 이유식 숟갈 굉장히 말캉말캉한 게 있어요. 치아 바리크처럼 생긴 거. 이런 것들로 밥을 뜬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른도 어렵거든요. 밥을 뜬다라는 게, 그렇죠? 그럼 아이가 너무너무 이게 쉽게 뭔가 성취가 되어야, 작은 성취라도 있어야 이게 성취감이라는 게 생겨서 또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너무 큰 수저라든지 너무 작은 수저라든지 또는 뭐 이게 맞지 않는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취욕을 혹시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식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개인이 어려서부터 먹어온 어떤 그런 습관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식습관은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뭐 선호도라든지 기호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식생활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한 걸 우리는 식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그 영광 쪽, 바닷가 쪽, 법성포 쪽이 이제 고향이시다 보니까 늘 생선을 그 조기, 영광조기 맛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을 쪄서 이제 밥보다 생선 살이 더 많게끔 해서 이렇게 밥을 먹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내력을 쭉 살펴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 또는 할머니도 좋아해요. 그 할머니는 또 그 집안에서 먹었던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는 집안은 아무래도 그 엄마가 고기를 이용한 반찬을 많이 해서 줄 것이고, 생선을 좋아하는 집안은 아침부터 비린내가 나든지, 남들은 조금 불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뭐 생선을 구우면 조금 2층에서는 냄새가 나고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생선을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청국장을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침부터 청국장을 먹고 갓김치를 먹고 생선을 구워서 밥을 먹는 게 이상하지 않은 아이들. 그렇게 식습관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질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만약에 약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식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에 있어서 이 좋은 습관은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처음에는 막 손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또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국그릇을 엎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아니에요. 엄마 화나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부모가 잘 기다려주는 거, 인내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쁜 습관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깔끔한 엄마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쁜 엄마도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게, 내가 이 아이를 빨리 밥을 먹여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도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저희 어린이집에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만 2세니까 이제 4세경 되면 사실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서서히 독립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동들은 뭐 인지 발달이라든지 어떤 신체 발달이라든지 아이의 이 성장 발달이 다른 또래에 비해서 처지는 게 없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편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수저를 스스로 밥을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도와서 입에다 넣어주면 굉장히 꿀떡꿀떡 잘 먹습니다. 꼭꼭꼭꼭 씹어서. 남들이 싫어하는 김치도 잘 먹고요. 야채도 잘 먹고요. 굉장히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저를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선생님 점심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자신도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부족하고 힘든 아이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붙어서 밥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상담을 해보니 엄마가 너무 깔끔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아이가 식사를 하면서 이런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이를 먼저 후딱 이렇게 떠서 후딱후딱 먹여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잘못된 식사 습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 시기에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식습관은 양보다 양보다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체 발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고 나면 아이가 쑥쑥쑥쑥 커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성장의 속도가 변화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로 골고루 먹게 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아이가 등원을 하게 되면 전혀 뭐 이렇게 수저질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두 손 다 내려놓고 선생님이 먹여주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2번은 먹여주고 1번은 너가 해보자. 근데 그냥을 해보자 하면 아이가 다른 짓을 하고 안 하니까 밥에다 이제 숟갈에다 밥을 올려서 반찬을 올려주고 자 여기다 놓고서 너가 한번 떠서 한번 먹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해요. 뭐 흘릴 수도 있고 또 좀 미숙하긴 하지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3번 먹여주던 거 2번, 1번 먹여주고 선생님이 1번 먹여주고 너가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금요일쯤 되면 목요일에서 금요일쯤 되면 선생님이 굳이 1번 떠주고 아이가 1번을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합니다. 물론 굉장히 늦어요. 늦고 그 주변은 사실 선생님이 먹여주는 게 편할 정도로 막 정말 그 뒤처리가 난감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시기를 지나지 않으면 결코 아이가 능숙하게 수저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고를 저희 선생님이 합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내고 온 아이는 월요일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두 손을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반복하고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2학기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었긴 했는데 간혹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먹여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때 그런 때 또 그렇게 받아주면 돼요. 뭐 6살이다 7살인데 너가 해야지 그걸 엄마가 이럴 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원할 땐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 스스로 하고자 할 때, 그때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 어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인내일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면 습관은 우리가 이제 신생아 때는 어때요,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냥 먹거나 아니면 자거나 먹고 자고 싸고. 그게 그 아이의 과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면은 이 수면 리듬이 이제 어느 정도 성인하고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요. 밤중 수요도 조금씩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면 리듬은 거의 그 부모의 이 수면 리듬하고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모가 늦게 자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빠가 늦게 오니까 그 늦게 온 아빠가 아이와 막 놀고 이러다 보면 막 11시도 빠른 거죠. 그렇죠? 11시 뭐 12시 이렇게 자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그 모 프로를 보니까 땡땡 엄빠라는 아주 젊은 부부가 나오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빠의 직업이 밤에 그 야식을 배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리듬 자체가 아이는 어때요? 부모의 리듬을 따라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수면 리듬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부모의 리듬을 따라가는데 아빠가 오후 1시쯤 출근을 하고 밤 1시쯤 와요. 1시쯤 와요. 그래서 1시쯤 오는데 그 젊은 엄마가 1시경이 되니까 거실에다가 신문지를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프로를 보다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하고 깜짝 놀랐어요. 신문지를 우리가 보통 바닥에 깔 때는 뭐 하려고 깔죠?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깔잖아요. 근데 아빠가 올 시간이 딱 되니까 오자마자 시장한 아빠를 위해서 저녁상을 차린 거예요. 저녁상을 차렸는데 삼겹살을 막 굽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는, 정말 서로 싸서 막 먹여주면서. 근데 그 가정에는 그 13개월 된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막 걷기 시작하는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요때는 치아가 앞니 몇 개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이 삼겹살을 잘라주니까 얼마나 오물오물하면서 꿀떡꿀떡하면서 잘 먹는지. 그 장면만 보면 아주 단란한 가정에 젊은 이 부부와 아이가 맛있게 삼겹살을 먹는 저녁 식사를 하는 풍경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시간에 있어요. 그 삼겹살을 다 먹고 치우는 시간을 보니까 3시인 거예요.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치우고 아이와 조금 놀다가 3시 20분쯤 잠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습관이 처음에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이 계속,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어떤 일상들의 결과를 우리 몸으로 다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영유아시기에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우리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일찍 재우라고 하는 게 빨리 재우고 부부끼리 놀으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늦어도 10시 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새벽 2시까지는 정말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 환경적으로 부모의 환경 그 리듬에 맞추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기상 시간이 그다음 남들은 이제 막 한나절 일을 다 해놓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 1시에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이가 자라게 되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이제 저한테 있었습니다. 수면 습관에 있어서 좋은 습관은 생활에 리듬감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쁜 습관은 부모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어때요? 어른이 배려해야 된다라고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리듬에 아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리듬에 부모가 좀 맞춰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생활 습관 중에서 이제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에게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생활 습관을 우리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독립심을 키워서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한다라는 건 앞으로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이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닦기를 할 때 아이가 양치하는 모습이 부모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죠? 양치가 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양치했어 하고 나오면 어디 봐봐 하고 입을 막 벌려서 막 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칫솔을 가지고 아이 입을 박박 닦아주죠. 위에도 닦아야 되고 안에도 닦아야 되고 아래 위도 닦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6살이 되면 이유를 하잖아요. 이를 한번 갑니다. 치아를 한번 갈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물론 좋은 습관을 들여서 팍팍 잘 닦을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해냈을 때 그래 멋지다 잘했네. 야 치약이 조금 그럴 수 있었는데 이거 외부 자극이잖아요. 칫솔이 내 입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외부 자극이어서 사실 좋지 않고 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제 해냈으면 야 멋져.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 안에까지 좀 구석구석 닦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내일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너무 석연치 않으면 엄마가 조금만 도와줘도 될까? 하고 아이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이들 세수가 썩 마음에 들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한테 스스로 세수를 하라고 했을 때 사실 엄마의 일이 더 많아요. 옷도 다 다시 갈아입혀야 될 정도로 옷도 다 버리고요. 거의 눈곱만 끼는 고양이 세수를 해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야 멋진데 세수하고 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인다 라고 하면서 아이가 한 거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들어갔을 때 이 좋은 습관들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에 있어서 나쁜 습관은 아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목적이 아이가 완벽하게 이것을 해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기를. 사실 우리 아이 발달 단계를 잘 살펴보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처음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했어요? 많이 서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하고 체벌을 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습관은 어려서부터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유아 시기에는 바른 습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청결 습관이라든지 청소 습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들지 않으면 이 청결 습관은 어때요? 건강하고 직결된 거예요. 그렇죠? 뭐 아이가 방 청소를 했을 때 엄마처럼 깔끔하게 깨끗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결한 습관을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멋진 걸 예를 들어 아이가 놀이를 했을 때 놀이의 마무리는 뭐예요?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딱딱한 규칙, 놀았으니까 치워야지. 네가 가지고 노는 거잖아. 하고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놀이는 즐거웠지만 이 마무리가 너무 딱딱한 규율과 규칙으로 되어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의 마무리는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조금 개입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파란색 블럭을 모을 거야. 너는 요 상자에 모으고 엄마는 요 상자에 모을 건데 누가 더 많이 모으는지 한번 시합해 볼까? 또는 우리 지금부터 직사각형을 한번 찾아. 공부도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색깔 공부도 될 수 있고 모양에 대한 공부도 될 수 있고 또는 분류에 대한 공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정리한다라고 했었을 때 정리를 하려고 한 건데 뭐 오히려 엎어놓는다라든지 막 또 장난감끼리 섞어 놓는다라든지 해서 사실은 엄마가 일이 더 많아지는 엄마의 손이 더 많이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동기가 좋잖아요. 예, 그죠. 과정이 즐겁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아이가 내가 장난감을 정리를 하는 그런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칭찬하시면 돼요. 예, 그것만 칭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조금 더, 예, 능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습관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른 습관을 위한 6가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습관을 위해서는 우리, 관찰을 통해서 현명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를 아는 거,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이 아이가 배변 훈련을 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어머님이 이제 생각할 때, 야, 옆집에 우리 아이랑 개월수가 비슷한 아이인데, 쟤는 벌써 기저귀를 뗐단 말이야? 우리 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실 게 아니라 개월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가 아직 배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이가 지금은 배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렇다면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배변에 대한 어떤 동화책 또는 장난감을 통해서 이제 도와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또는 배변 후에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신호를 해요. 뭔가 불편하면 신호를 하고 이랬을 때는 아이가 이제 배변에 대해서 좀 훈련이 들어가도 되어지는 시기이다라고 엄마가 눈치를 채면서 그때부터 기저귀를 뭐 살짝살짝 이렇게 빼어놓아 본다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든지 이렇게 발달 단계를 잘 알아서 현명한 타이밍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을 가지는 건데 사실 부모의 그 양육에 대한 일관성은 우리 아이의 좋은 성격을 만드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항상 같아야 돼요. 엄마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땐 돼요. 어느 땐 안 돼요. 그런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또는 부모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그 결과는 좀 나쁠지라도 이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 신발에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것만 보면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야단을 치게 되겠죠. 얘 너는 하다 못해 이제 신발에 물까지 붓고 말이면서 야단을 치게 되겠죠. 그런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 엄마 신발에 뭐가 묻은 거예요. 예, 뭐가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주려고 했는데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건데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다 보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침묵을 통해서 깨닫게 해라라고
사실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침을 뱉는다라든지 나쁜 말을 한다라든지 물건을 던진다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이와 엄마가 기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조곤조곤 막 챙겨주고 막 이렇게 조곤조곤한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엄마는 굉장히 털털하고 시크해요. 예, 그런 엄마는 아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났으면 빨리 와서 양치하고 밥 먹어. 이걸로 아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요. 물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이는 그 순간부터 짜증을 내요. 아이는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엄마가 와서 따뜻하게 스킨십 해주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좀 봐주세요 라는 것들로 인해서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이럴 때는 침묵을 통해서 왜 저러는 것인지 좀 아이 스스로도 깨닫고 부모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5번째, 바른 습관을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규칙이라는 것이 어른이 정해서 일방적으로 시키게 되면 어때요? 지시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포함된 아이와 함께하는 규칙을 정했을 때, 예를 들어 이닦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 2세 정도만 되면 아이도 함께 만든 규칙이라 하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잘 지키고요.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게 아니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사회적 규칙을 가르치는데, 사회적 규칙, 우리 아이들 뭐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규칙을 가르칠 때는 안전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회적 규칙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규칙을 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 규칙을 어겼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질서에 위배될 때, 이러할 때는 사회적 규칙을 아이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3가지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절대 혼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을 몸에 익히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이들이 실수를 했었을 때 혼내게 되면은 아이가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심이라든지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혼내는 행동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2번째는 내 아이의 성장 상태를 확실하게 아는 거. 때로는 우리가 비교 때문에 아이의 능력 이상의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에게 화를 내게 돼요. 사실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이 정도 수준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그것을 하기에 조금 미숙하다라고 하면 기다려주면 되는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이상의 그 능력 이상의 것을 기대했을 때 우리는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움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이에게 있어서 네가 해봐 라고 탁 해놓으면 아이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하고자 하고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 옷을 입힐 때 내가 할 거야 했을 때 목이 꽉 조이는 쫄티를 아이가 혼자 입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좀 목이 쉽게 들어가는 라운드 티를 준다라든지, 그것도 조금 어려우면 목을 넣어주고 한쪽 팔만 넣어주고 나머지 한 팔을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발달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셔츠 같은 거, 단추라든지 이렇게 지퍼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엄마가 요만큼 도와주고 1개, 2개 정도 남겨놓고 아이가 스스로 잠가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필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때를 심하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한 아주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의 말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리고 안아주고 달래주는 거. 그런 다음에 아이가 진정이 되었을 때 지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가 나면 이 물건을 던지는 이런 나쁜 습관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은 잘못 표현된 그 부정적인 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리 지르는 행동도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언어를 자기가 잘 자기 표현을 언어로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서 이 소리를 지르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심하게 쓰거나 또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 아무 곳에서나 소리 지르는 행동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예전 강의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정은 뭐라 그랬어요? 욕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잘 수용이 되면 이게 긍정적인 거고, 만약에 우리의 욕구가 잘 수용이 되지 않으면 부정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긍정의 감정이든 부정의 감정이든 사실 자기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긍정의 감정을 느껴서 아이가 막 흥분하고 좋았을 때 무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를 밀치거나 막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막 벽에다 머리를 찢는 아이도 있어요. 너무 좋으면.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자기 조절 능력이다. 부정의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화가 안 나,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이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욕구가 좌절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기 조절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자기 조절 능력은 부모의 양육 방식, 이런 태도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데,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는 대화법은 아이와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 나 무지개 그렸어 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봤을 때 도대체 무지개 같지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지개를 그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내가 무지개를 그렸는데, 근데 이런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야, 무슨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야. 무슨 무지개가 이렇게 그냥 낙서하듯이 이게 무지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엄마가, 정말 무지개를 그렸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가 엄마 이거는 아이가 얘기했었을 때 그게 말이 안 될지라도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하면서 반복해 주는 거, 아이의 마음을 읽는 대화법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대화법은 아이의 행동을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가 그것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 그림책을 읽다가 이 그림책을 책꽂이에 꽂는 모습을 봤어. 그랬을 때는 너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정리를 하고 있구나, 그림책을 책꽂이에 꽂아주고 있구나 하고 말로 행동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루뭉실 그래 착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친구에게 양보했구나, 이렇게 배려했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되도록 피해야 하는 대화법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실 어때요? 내가 이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방 치워라 이러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속은 좀 터지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당신 청소기 좀 밀어, 이 집이 이게 뭐야? 이러면 어때요? 하려고 했던 마음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이나 지시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는 대화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이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이 불필요한 질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 이것도 되도록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는 안 돼, 뭐뭐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는 이런 금지어,
이 부정적인 표현, 예,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해야 하는 대화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빅토르 위거의 그 습관에 관한 명언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력을 중단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다. 그것은 습관을 잃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길들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유아 시기에 좋은 습관은 영유아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이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조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